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인데,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12월이 되는데, PSAT가 작년보다는 조금 땡겨져가지고 아마 마음들이 좀 바쁘실 텐데, 그래도 또 2차 과목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좀 단축해서 그래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매해 거의 비슷한데 이 순환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시간 대비 그래도 좀 효율성이 높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공부 방법이 문제를 좀 많이 푸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하나 풀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저 수업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봤던 국제정치학 강의 책을 가지고 글로 만들 주제들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들여다볼 생각인데, 전해하고 조금 다르게 올해는 강의 기획서에 외교사를 좀 뒤쪽에 배열해 놨어요. 원래 문제집에서는 외교사가 맨 먼저 앞에 있고, 그래서 외교사를 한 3회 정도 풀고, 그러니까 문제가 한 27개 정도 되니까 하루에 9문제 정도씩 푼다고 가정하면 한 3회 정도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론을 순서대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외교사가 조금 요즘에 이제 출제 빈도수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 부담들이 좀 있기도 해서 이번 수업에서는 외교사를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우리가 예비순환 때도 그렇고 일순환 때도 외교사를 따로 다루진 않았고, 외교사 특강 만들어 놓은 거 있어서 그걸로 대체했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문제 풀면서 외교사를 조금 다룰 거고, 근데 뒤쪽에 배열한 건 몇 가지 주제를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외교사를 다뤄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외교사를 뒤쪽으로 하고 앞쪽에 이제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해갈 거고요. 일단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국제정치학 강의 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예비순환 한번 봤고 일순환 때 한번 봤으니까 이번에 보면 이제 세 번째가 될 거거든요. 예비순환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일순환 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보게 될 거고, 만약에 이순환에 처음 이 책을 공부하시면 이제 처음 보는 게 될 건데, 어쨌든 내년에 삼순환 때도 또 반복을 해야 이걸 글로 만들어낼 때 조금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으니까 리마인딩 한다고 생각하시고 국제정치 강의는 그렇게 활용하고, 대신 예비순환이나 일순환처럼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면서 문제집까지 풀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답안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래서 주로 이제 답안에 현출할 만한 것들을 뽑아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걸로 국제정치 강의를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강의는 진행할 거고요. 내일부터는 그 문제집에 그 문제 순서 따라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그 목차지를 좀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문제가 좀 많고 책이 두꺼워서 내일 1번부터 만약에 9번까지 문제를 푼다고 하면 1번부터 9번까지 짤막하게 한 문제당 거의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요약해야 되는 목차지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예전에는 가끔 요약해갖고 제가 다 요약해갖고 드렸는데, 그게 한꺼번에 보기 좋아서 뭐 그렇게 드렸는데, 일단 목차하고 큼지막한 주제들은 대략 정리해서 드릴 거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변수 집어넣어야 되는 것들은 제가 손을 안 대고 여러분들이 필기해가지고 집어넣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매일 하루에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씩 풀 건데,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목차를 쭉 모으면 책 한 권의 서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다시 들여다보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서 이번 수업 때 한번 문제 쭉 다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중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 그렇게 하고
목차지 묶어놨다가 내년 삼순환 할 때 같이 이제 병행해가지고 보시면 문제 개수를 좀 많이 늘려가면서 논리를 풀어가는 방법들도 많이 배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정치 강의하고 문제집 두 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서브를 드릴 거고 그 서브 가지고 내년에 삼순환 때 한 150문제 정도 넘으니까 뭐 이렇게 서브 가지고 보시면 조금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을 좀 진행해 가도록 하고 오늘은 첫날이라 일단 앞에 1시간은 올해 5월 달에 답안 특강의 모범 답안 가지고 답안을 2순환 정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답안을 만들면 좋은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1시간 정도는. 그리고 나서 남은 1시간 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은 글 쓸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써야 되는지 얘기 조금 하고 매핑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국제정치가 지금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아나키에 대한 얘기에서 진도를 좀 나갈 거고 내일서부터 제가 강의 자료에는 목요일부터 시험 본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시험을 봐야 우리가 18회니까 총 9번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험을 보려면 오늘 진도를 조금 나가야 돼서 무정부 상태에 대한 걸로 진도를 좀 나가고 내일 시험은 기출문제 중에 이론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2018년도에 외교원 문제 있어요. 왈츠의 무정부 상태하고 미어샤머가 이걸 어떻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케네스 오이가 어떻게 비판했는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무정부 상태에 관련된 걸로 내일 시험을 볼 거니까 그거에 대한 주제를 잠깐 정리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마무리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드린 자료가 몇 가지가 있어서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이순환 1회 강의라고 해서 인사 내용 이렇게 돼 있는 한 페이지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답안 쓰기의 구체적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 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핑이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 삼순환까지 이 범위 안에 있는 주제들을 공부하고 시험장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매핑이고 강의 계획서가 하나 있고 그거 말고 이제 1일차 강의 자료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있죠. 제일 두꺼운 자료. 제가 올해 5월 달에 답안 특강을 했는데 그 답안 특강에 들어와서 쓴 답안 중에 한 3개 정도가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일단 그걸 잠깐 볼 생각인데요. 일단 주제는 정치경제학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봐야 어떤 부분을 잘 썼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제 잠깐 먼저 보시면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하나가 외인론이고 내인론이고 그 다음에 외적 환경을 강조한 외인론이다. 두 요인은 최근 개발과 원조를 필요로 하는 저발전 국가에게도 중요하다. 두 가지 요인의 중요성을 비교하기 위해 70년대에 성장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 국가, 2000년대에 성장한 브릭스, 90년대 저발전된 라틴 아메리카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을 답하시오. 1번. 정치 경제를 설명하는 모델들을 활용해서 경제 발전에 관한 내인론과 외인론을 설명하시오. 10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치법과 차이법을 사용해서 세 가지 사례들을 비교하시오. 세 가지 사례는 닉스, 브릭스,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고 3번,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저발전 국가들의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논하시오. 10점. 그래서 총 이제 40점짜리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일단 정치 경제에서 만약에 어떤 나라가 이제 디벨롭먼트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발전하기 어려우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외부적인 지원이 있어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게 외인론적 접근이고 외인론 말고 이제 내부 요인 가지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내인론적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갖고 경제 발전을 하면 좋겠다.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이어야 되냐면 지금 경제를 발전해야 되는 저발전된 국가들을 어떻게 경제 발전으로 끌고 갈 거냐. 여기까지 이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짧게 그 얘기 몇 가지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쓴 모범 답안들이 어떤 부분을 잘 썼는지 잠깐 볼 건데 일단 설문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용어 통일을 해야 되니까 일순환 때 했는데 앞에 이렇게 제1문하고 쭉 문장이 있고 마지막에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지문. 그 다음에 괄호 1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괄호 2 하고 그 다음에 괄호 3에서 이렇게 물어본 여기가 설문. 그래서 이 문제는 지문이 좀 길고 설문이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문이 길다는 건 문제 풀다가 딴 데로 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출제자가 굉장히 공들여서 이런 조건들을 잘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고 만들어 놨다는 거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빠뜨리지 않아야 되고 됐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게 문제를 많이 안 풀고 시험장에 가면 지문은 빨리 읽어서 휙 대충 넘어가고 설문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설문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만 쓰고 지문을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글을 구성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지문에 출제자가 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이런 쪽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해. 하고 이제 방향을 지시해 줬는데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하고 설문만 갖고 글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지금 풀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서 지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글 안에 녹여내려고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지문하고 설문을 연결해서 글을 만들려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목차 만드는데 지문 분석하고 목차 만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지문 좀 길고 그 다음에 설문이 3개인데 이거 전체를 다 연결해서 보면 경제를 발전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2가지를 가지고 세 나라를 검증해 보니까 대략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외적 조건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적 조건이 중요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 있고 이제 내인론, 외인론 있겠죠. 그 다음에 사례 검증하겠죠. 뭐 용어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치법하고 차이법 가지고 한번 비교해 달라고 이렇게 말해놔서 그런데 그 용어를 빼고 나면 그냥 사례 3가지를 대비했을 때 왜 차이가 나게 됐을까, 어떤 점에서 유사할까, 뭐 이걸 보는 거니까 일치법하고 차이법에 너무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사례를 검증해요. 그래서 사례 검증하면 대략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내인론도 중요하고 외인론도 중요하다. 그런데 닉스 케이스를 보면 외인론보다도 내인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사례 검증의 결론. 사례 검증에서 낸 결론 갖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4번에 그래서 저발전된 국가들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강조하라고 할까? 그래서 이제 저발전 국가의 전략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인론이 더 중요하고 외인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인론, 외인론이라는 이 분석 도구를 갖고 사례를 검증한 다음에 그 사례 검증의 연속선상에서 저발전된 국가한테 뭐라고 조언해 줄 거냐. 뭐 요게 이제 이 문제 전체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니까 우리가 서론에 다른 건 잘 못해도 코어 퀘스천은 깨끗하게 잘 만들어야 되니까 핵심적 질문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내인론과 외인론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와 그걸 가지고 저발전된 국가에게는 무엇을 조언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적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여기다 넣으면 서론 여기 앞에 넣고
내인론이 중요하고 내인론, 그러니까 저발전된 국가들도 내인론 관점에서 경제를 개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의 맨 앞부분이 될 테니까 얘부터 맞춰야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서론하고 이제 결론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따가 안에 들여다 볼 건데 이런 문제를 풀면 일단 호흡 조절이 좀 필요한데 여기가 10점이고 여기가 20점이고 여기가 10점이에요. 그러면 서론하고 결론은 따로 점수가 없고 거기에 막 몇 점씩 점수 주진 않으니까 서론하고 결론을 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 주제를 잘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는 전제하에 서론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 로마자 2번까지가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면 되고 여기가 20점이니까 대략 2페이지 분량이면 될 거고 결론까지를 포함해서 여기가 한 페이지 분량 정도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푸는 걸 볼 때는 괜찮은데 내가 이제 정작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논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약간 망가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한데 앞에 시간을 엄청 많이 써. 엄청 공들였어.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 만약에 내 서론에 아주 많은 힘을 주고 쓰겠다고 생각하고 서론을 길게 만들고 문장을 뭐 6문장, 7문장씩 해갖고 거의 한 반 페이지 분량 정도씩 만들고 그 다음에 내인론 설명하는데 내인론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외인론엔 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막 설명하다가 여기도 한 페이지 반 분량 정도 돼가지고 합쳐보니까 이게 2페이지 정도 되면 뭐 이것 때문에 감점 당하지는 않을 건데 많이 썼다고 점수를 깎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감점 당하지는 않을 건데 2페이지만큼 쓰면 틀림없이 한 페이지 분량만큼 쓸 시간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썼으니까 틀림없이 어디선가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100% 어디일 거냐면 사례 검증이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는 꼼꼼하게 잘 쓸 거거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써보면 대략 시간 조절에 좀 실패해가지고 여기 한 3페이지나 여기가 거의 이제 4페이지 분량 정도 되면 여기 써야 되는 이 저발전된 국가들의 전략에 대해서는 아주 듬성듬성 쓰거나 아주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서 반 페이지 분량 정도만 대충 쓰고 이제 끝을 내겠죠. 근데 잘 따져보시면 여기도 아무리 많이 쓰건 적게 쓰건 여기도 10점이고 여기도 10점이에요. 여기 적게 쓴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점수를 적게 받고 이쪽을 많이 쓴다고 해서 여기서 점수를 엄청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설문이 많아지고 그게 점수 배점이면 40점, 50점 이렇게 되면 대체로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하니까 내가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하면 뒤쪽에 망가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설명 많이 해갖고 한 페이지 더 써봐야 1점 더 받거나 아니면 뭐 어차피 6점에서 7점 정도 받는 게 보통이니까 그렇게 점수 못 받는데 좀 괜히 고생해가지고 이쪽 뒤를 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일단 감안을 해야겠지.